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약화시키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국방부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ISIL 속탕 작전에 관해 장시간 논의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ISIL이 요원들을 영입해 훈련시키고 이른바 외로운 늑대 공격을 독려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미국에 여전히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시리아의 내전을 끝내기 위한 동반자로서 러시아를 믿을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은 실질적인 적대 행위 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시험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리비아 내 ISIL 세력도 쇠퇴하고 있다며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시르테 지역 반군 규모가 수천 명에서 1,000명 미만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정부가 최근 실패한 쿠데타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학자 페툴라후 뀼렌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뀼렌이 쿠데타를 조정했다며 미국에 그를 추방하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뀼렌은 터키에서 사법적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번 영장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이며 미국 민주주의와의 거리가 멀다는 점을 나타내는 또 다른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뀼렌은 지난달 15일 발생한 쿠데타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쿠데타 행위를 비난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 나선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국가안보 등 현안에 대해 상호 비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유세에서 클린턴 후보는 국가안보 문제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 사용으로 비밀 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클린턴 후보는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전자부품 공장을 방문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트럼프 상표의 셔츠와 타이 등 의류 제품들은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또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골프장 내 저임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해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종종 사업상 계약업체들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오늘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클린턴 후보는 뉴욕과 버지니아주 맥클린에서 각각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 동북부 아삼주의 한 번화한 상가 지역에서 무장괴한들의 총격으로 적어도 12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관리들은 오늘 경제 수도 구와하티에서 서쪽으로 220km 떨어진 코크라 지하르에서 발생한 이번 테러 공격으로 사망자 외에 1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발행되는 타임스 오브 인디아 신문은 총격범들이 던진 폭탄으로 상점 3곳이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관리들은 이번 공격이 보도라는 과격단체에 속한 반군들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도 보안군은 무장괴한 1명을 사살하고 나머지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군은 어제 시나이 반도에서
ISIL 연계단체의 핵심 지도자를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집트군은 성명에서 안사르바이트 알 마크디스 단체 지도자 아부두아 알 안사리와 그의 보좌진들이 ISIL 은거지를 겨냥한 군의 공습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군이 여러 무기고와 폭발물들을 파괴하고 45명이 넘는 테러 분자들을 사살했으며 수십 명을 다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대회가 오늘 개막하는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러시아 선수단 가운데 일부 선수들의 출전만을 허용했습니다. 러시아 선수단은 부정약물 사용 논란으로 어떤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했었습니다. IOC는 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어제 389명의 러시아 선수단 가운데 118명을 제외한 271명만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5일 금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성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배우 등의 중국 행사가 돌연 취소됐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에 대한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북한이 다음 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의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막을 올리는 2016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북한은 모두 9개 종목 31명의 선수를 출전시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오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부지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이미 선정된 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성으로 보이는 여러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정연국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부지와 관련해 행한 최근 발언에 대해 이미 선정된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5일 기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는 요청이 있으면 다른 지역도 정밀하게 조사해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겠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4일 대구 경북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11명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 군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의 발언은 박 대통령의 언급이 자칫 사드 부지 재검토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해명으로 풀이됩니다. 또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일부 해석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측은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한다는 정부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발한 보복성 움직임을 잇따라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 당국은 한국인의 상용 비자 관련 초청장 발급을 대행해오던 자국 업체의 자격을 최근 취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측 기업인들은 앞으로 이 대행업체 대신 중국 내 파트너 기업 등으로부터 직접 초청장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중국 내 파트너가 없는 기업인들은 상용 복수 비자를 발급받는데 상당한 불편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중국 관영 매체들을 중심으로 한류를 배척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 가수와 배우 등 한류 스타들의 방송 출연이나 팬 미팅 등 행사들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관영 매체들은 사드 반대를 주장하고 한국에 대한 보복을 경고하는 글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5일자 사설에서 사드가 자위적 조치라는 한국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황당한 논리라며 군사 문제에서 한국은 미국을 추종해 그 어떤 자주권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민일보 해외판도 자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분석 글을 싣고
북한의 위협은 핑계일 뿐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라든가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 내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가장 먼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화통신과 환구15 등 다른 주요 언론들은 박 대통령이 사드 부지 재검토 가능성을 비친 4일 발언에 대해 태도가 다소 완화됐나라는 부제를 붙여 비중 있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 측이 1차적인 저강도 보복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김홍규 교수입니다. 일단 여론전이 분명히 시작됐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인적 교류에 있어서 제약을 가져오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이제 문화 방면의 교류에 대한 제약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가장 초보적인, 원래는 강화되거나 무시됐거나 그냥 묵인됐던 것들을 정확히 지키거나 통관이 지연되거나 여러 가지 그 법적 행정적 절차들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4일 정례 기자 설명의 내용입니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와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유관 부처 그리고 부서 간에 필요한 협의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이 같은 보복 조짐과 관련해 너무 예단하지 않고 한중 관계의 큰 틀에서 중국이 대국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원만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드 문제에 대해 그동안 중국 측에 한국의 입장을 설명해 온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분명하고 당당하게 설명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응 방안을 놓고 여전히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는 어제 안보리의 언론 성명 추진 상황을 묻는 BOE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언론 성명 채택을 막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3일 미국과 일본의 요청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고 이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은 당초 예상됐던 언론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중국 등의 반대로 언론 성명 채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 한국 등 모두 12개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고발하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VOA에 한국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때마다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를 했지만 이번처럼 12개 나라가 공동으로 서한을 제출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 한일 세 나라의 군 당국자들은 오늘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4일 저녁 미국 측 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전화통화를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양국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대표는 향후 협의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한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대표는 또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의 지난 3일 로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행보에 대한 분석, 평가 등을 공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조치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이에 앞서 4일 오후 일본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도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수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일 3국 육자회담 수석대표 간 연쇄 통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 일본 군 당국도 5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와 정책 공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회의엔 미 국방부 크리스토퍼 존스턴 동아시아 차장과 한국 국방부 박철균 국제정책차장, 그리고 일본 방위성 코지 카노 방위정책과장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권기현 외신 전문관의 설명입니다. 이번 회의에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도발적 행위이며 한반도뿐만 아니라 영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한일 3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4일 북한이 관련국이나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 없이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한 데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는 북한에 대해 경고서한 등 외교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북한이 가입한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 부속서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는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진 북한의 지난 3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경고 서한을 보낸 만큼 이번에도 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중해 국가 몰타가 북한에 대한 비자 규제 조치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북한으로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또 이례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몰타 외무부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에티엔 존 몰타 외교부 대변인은 4일 VOA에 해당 조치를 취한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 조치가 북한 정권으로의 현금 유입을 막고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냐는 VOA의 질문에 그런 사안에 대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했습니다. 몰타는 1971년 좌파 성향의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뒤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북한 노동자들이 현지의 일부 건설 현장과 의류 공장 등에서 일해왔습니다. 앞서 조지 윌리엄 벨라 몰타 외교장관은 지난달 29일 몰타를 방문한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에게 몰타 정부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연장을 최근 중단한 것에 더해 신규 비자 허가도 더 이상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티엔 존 몰타 외교부 대변인은 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인권 유린 문제와 관련해 모든 핵 미사일 개발과 인권 유린은 규탄돼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북한 대량 살상 무기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도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북한을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에 참가한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4일 러시아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지만 누가 참석할지는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동지역 개발을 진흥하기 위한 동방경제 포럼은 올해 두 번째로 오는 9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립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는 리용남 대외 경제상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원산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여객 화물선 노선을 개설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노선은 북한의 원산 금강산 관광지대 개발 계획의 하나인데요. 김정우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원산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연결하는 정기 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매체인 데일리 뉴스는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영사관 관계자들과 현지 사업가들이 4일 만나 원산 블라디보스토크 정기 여객 화물 항로 개설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는 북한 영사관과 블라디보스토크시 국제관계 관광국이 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데일리 뉴스는 해당 항로 개설에 관심이 많은 현지 업체들이 논의에 참여했다며
운송업자뿐 아니라 소매업체, 호텔, 관광업체 관계자들도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군항과 민간 항구로 함께 사용되는 원산항은 북한이 추진하는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서 핵심이 되는 곳입니다. 북한 정부는 이미 지난 2014년과 15년 중국 셰냥에서 개최한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투자 설명회에서 원산 블라디보스토크 여객 항로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안에는 북한이 새롭게 선보인 마식령 스키장이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독일의 구호단체가 평양에서 요양소 노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결핵과 간염 환자들을 위해 온실 11채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의 가톨릭계 구호단체인 카리타스 독일은 최근 북한에서 노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리타스 독일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한 자료에서 최근 평양에 노인들을 위한 새 시범복지시설을 건립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노인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의료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카리타스 독일은 설명했습니다. 카리타스 독일이 북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단체는 또 함경남도와 강원도, 자강도 내 결핵과 간염 환자들을 위해 온실 11채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온실은 태양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결핵과 간염 환자의 회복을 위한 영양 보충식으로 제공됩니다. 카리타스 독일의 라인하르트 버크너 아시아 담당 소장은 앞서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에 100개의 결핵 전문 병원과 50개의 간염 전문 병원이 있다며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매년 10개에서 15개의 온실을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리타스 독일의 대북인도주의 사업은 독일 정부와 세계기금 등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정부는 이 단체의 올해 대북 사업에 135만 유로, 미화 153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 단체의 대북 사업에 미화 3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20년 넘게 대북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독일 카리타스는 현재 북한 결핵과 간염 병원에 의료기구를 지원하고 의료진의 교육과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결핵과 간염 요양소 환자들에게 콩과 설탕, 식용유 등 식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채소와 버섯 등을 자체 재배해 먹을 수 있도록 병원 인근에 태양열 온실을 지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카리타스는 지난 1897년 창립돼 1950년 이후부터 해외 원조 사업을 펼쳐왔으며 대북 사업은 199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이 오늘 막을 올립니다. 북한은 이번이 10번째 하계올림픽 참가인데요. 사상 최고 성적을 거뒀던 이 4년 전의 런던 올림픽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1회 하계올림픽이 5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추 경기장에서의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16일간의 치열한 경쟁에 돌입합니다. 남미 대륙에서는 처음인 이번 리우올림픽에는 전 세계 207개 나라에서 1,500여 명의 선수가 28개 종목에서 306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북한은 육상과 수영, 탁구, 레슬링, 양궁, 체조, 역도, 유도, 사격 등 총 9개 종목에 남자 11명, 여자 20명 등 31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4년 전 런던 올림픽과 비교해 출전 종목은 2개, 선수는 24명이 줄었습니다.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은 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이번 올림픽에서도 전통적인 강세 종목, 특히 역도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역기곡에서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돌아가는 얘기를 듣는데 의하면 그 역기 웨이트리프팅도 기대를 하고 레슬링, 주도, 그다음에 슈팅, 그다음에 탁구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탁구도. 실제로 북한 역도의 영웅인 엄윤철 선수는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가장 확실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엄 선수는 이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3년 연속 금메달을 따는 등 세계 정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자 역도의 임정심 선수도 런던 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금메달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북한 체조의 간판인 리세광과 홍은정 선수도 각각 도마 경기에서 금메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세광 선수의 경우 강력한 경쟁자인 한국의 양학선 선수가 부상으로 불참하면서 금메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밖에 역도의 김명혁과 최효심, 김국향, 레슬링의 윤원철과 정명진, 정명숙 선수 등도 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다이빙 여자 10m 플랫텀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김국향 선수가 이번에 어떤 성적을 거둘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와 동메달 2개를 따내면서 1972년 뮌헨 올림픽에 처음으로 나선 이후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은 이번 리우 올림픽 목표를 묻는 BOA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메달 목표를 지금 그렇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세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선수들한테도 부담 주고 심리적 부담을 더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최선 다하라 최선. 전체 다 메달 목표를 해라. 전부 다. 누구는 승산이 있고 누구는 승산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이어 장웅 의원은 그동안 북한의 올림픽 메달이 일부 종목에서만 나온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역대 올림픽에서 금메달 14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21개 등 47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가운데 역도에서 13개, 레슬링에서 10개 등 절반가량이 두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장 의원은 이번 올림픽에서는 각 종목에서 고르게 메달을 따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인식 아래 북한 선수들이 훈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서 7개 내지 10개 정도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지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최신호에서 북한이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등 모두 7개 메달을 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올림픽 메달 전망 인터넷 사이트인 올림픽 메달 프레딕션스.com은 북한이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 등 10개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 소속 선수들이 2020년 도쿄올림픽 때부터는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밝혔습니다. 장 위원은 지난 3일 BOA와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내년 7월까지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면서 태권도라는 우산 아래 남북한 주도의 태권도 연맹이 각각 세부 종목으로 참가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웅 위원을 백성원 기자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북측 선수들 리우올림픽 9개 종목에 참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마라톤도 있고 뭐 탁구, 레슬링, 양궁 여러 종목이 있던데 역시 기대를 거는 종목은 역도인가요? 그 역기 거기서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돌아가는 얘기를 듣는데 하면 레슬링, 주도, 그다음에 슈팅, 그다음에 탁구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탁구도. 말씀하신 종목에는 뭐 아시안 게임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자나 그 각종 메달 획득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유망 종목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 경기라는 건 뭐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그러니까 틀림없는 선수라고 하던 선수들도 와서 경기에서는 망치는 것도 있고 또 전혀 승산 가능 없다 하던 선수들도 잘 되는 게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 스포츠는 운도 따라야 되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도 운동을 한 사람인데 담을 맞아 떨어지고 그날 참 컨디션이 최고 상태에 있을 때 하면 좋은 성적이 나는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몇 개 메달을 획득하는 걸 목표로 갖고 계십니까? 메달 목표를 지금 그렇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세우지도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오히려 그런 거 선수들한테 더 심리적 부담을 더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최선 다하라 최선. 전체 다 메달 목표를 해라. 전부 다. 누구는 승산이 있고 누구는 승산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요. 4년 전 런던 올림픽 때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때를 뛰어넘겠다라는 목표 정도는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유도에서 하나 나오고 웨이트리프팅에서 3개인가 2개가 나왔죠. 그래서 4개 나왔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각 종목별로 한 종목에 집중되지 않고 균등하게 분포되는 거의 체육 실력에서는 옳은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아마 훈련을 시키고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예, 메달 개수보다는 뭐 각 종목에서 골고루 좋은 성적을 거둬라 아마 그런 내부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북측 최고 지도부 차원에서 선수단의 금메달 5개 이상 따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런 주문이 실제로 있었나요? 그건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닌가요? 별난 얘기들이 다 와전돼가지고 돌아가니까. 네. 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바에는 뭐 그런 거보다는 최선 다해라 최선. 네. 그 브라질 현지에서요 장 의원께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부통령급으로 표현을 하셔서 관심을 끌었거든요. 이 부통령이면 사실 다른 나라 같으면 권력 2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최 부위원장 지위가 그 정도로 높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 그 정확하죠. 부통령이죠. 네.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니까. 네. 내부에서도 그 정도 지위로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니까. 네. 그 정도 지위의 최룡해 부위원장이 직접 올림픽에 참가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인천 이후에 처음 지금 올림픽에 정부 당국의 고위 대표단이 오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추측들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올림픽 때마다 대체로 모든 나라에서 고위급들이 다 오죠. 대통령이나 부통령, 왕, 수상, 뭐 체육장관들, 체육상들 오는 거는 그건 정상이고 다 대체로 다 하는 거고. 근데 이번에도 여러 나라에서 대표단들 다 오지 않습니까?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바로 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림픽에 북측 주도 ITF 태권도도 함께 참가하게 하는 노력을 장 의원께서 오랫동안 기울이셨거든요. 당장 그 이번 올림픽에서는 시간적으로나 현실적인 좀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논의가 지금 얼마만큼 왔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와서도 세계인명 총재 조정원 선생 만났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만나서 얘기가 계속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도쿄올림픽 지금 겨냥해서 IOC하고도 연계를 지어주고 내가 이제는 그 태권도연맹 현직 총재에서는 물러난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행정권을 가지고 뭘 하지는 않지만 측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부 종목은 내년 7월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ITF의 출전 문제 역시 내년 7월까지는 결론이 나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결판이 나야 됩니다. 네, 가능성이 있나요? 충분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세부 종목을 들여야 됩니다. 리암은 레슬링에서 고전형, 자유형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느리기 전에는 참가하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ITF가 WTF 규정이나 모든 것을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라는 큰 우산 아래 세부 종목으로 들어가는 방안. WTF 식대로 하고 ITF는 ITF식으로 하면서 같은 태권도로 올림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WTF 쪽에서도 일정 부분 지금 양해를 하고 있나요? 예, 많이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정적으로. 알겠습니다. 2018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평창올림픽의 북측 참여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 일찍이 밝힌 바 있고요. 며칠 전에 또 그 평창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북측 반응 역시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북측 선수들 평창올림픽에 오게 됩니까? 그 올림픽 경기에 참가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번에 여기에 전담하는 민족올림픽의 위원장, 대관계로 보는 부위원장들이 다 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심해서 하는 거고 또 그 전담한 그런 부위원장이 그 대답을 줄 일이고 네.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민족올림픽의 그 의무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 퀄리피케이션 자격 경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아직 2년 있는데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지금 형편이 돼 있지 못합니다. 예. 장 의원께서는 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자격을 받으면 참가하는 것이고 이거 자격 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IOC라는 더 상위 조직에 계시면서 그러면 평창올림픽 참가를 꼭 한국 당국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은 아니죠? IOC에 통보하고 그냥 아닙니다. 참가하면 되는 거니까. 네, 아닙니다. 예.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국제올림픽에 헌장이라는 거 있으니까 그 헌장대로 하는 겁니다. 예. 한국통일부도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3년 반 전쯤에요. 저하고 인터뷰하시면서 당시 원산에 그 건설 중이었던 마식령 스키장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때 제시를 하셨었거든요. 여전히 그런 기대 혹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IOC는 뭐 올림픽만 잘 되면 되는 거니까 예. 그거야말로 북한하고 IOC가 이제 토론해서 해야 될 일인데 그거 좀 되면 참 좋지요. 근데 시간적으로 좀 무정감이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 정서라는 거는 이 한순간에 풀리면 다 풀리는 거요. 한순간에 나빠지면 다 나빠지는 그런 정황이 아닙니까? 정치적으로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순간적으로 변하는 게 우리나라 아침 점심 저녁 변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 군사 정세이니까 그건 거기에 따라서 되려면 되는 거고 안 되려면 안 되는 건데 정세가 좋아야죠. 정세가. 예, 그때 이제 그런 제안을 하셨을 때 한국 측에서는 이미 그 올림픽 남북한 분산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국 당국하고 그 이후에 그런 논의 좀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제태권도연맹 ITF 종신 명예총재도 지금 겸하고 계셔서요. 또 한국주도회 세계태권도연맹 WTF 측과의 협력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린 장본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태권도 협력이 다시 좀 내리막길로 간다 이런 느낌을 가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내리막길을 가는 것보다 요새 집행위원회가 좀 바뀌었으니까 예. 좀 자리 잡기 하느라고 아마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F 측이요. 예.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9월 그 충청북도 청주에서 열리는 세계 무예 대회에 북측 선수들 시범단 참가 가능성과 관련해서 한국 당국은 현재 그 대북 제재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시죠? 뭐 스포츠하고 무드나 스포츠와 정치는 그 별개로 관리하고 취급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정치 문제가 끼어들면 이 스포츠는 어디까지나 정치 밑에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스포츠가 그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에 또 잘못돼 가지고 스포츠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으로부터 이 남북한 스포츠 교류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한반도 통일, 북한 또 탈북민과 관련된 한국 내의 여러 움직임들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시간입니다. 이 한국의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 핵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당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주도한 이 토론회에서는 이 한국의 핵무장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북핵 바라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수호를 위해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할지를 함께 의논하는 자리인데요.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원유철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20년의 시간이 말해주듯 그동안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 수호를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해할 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한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김태우 건양대학교 군사학부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는데요. 김태우 교수는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의 노력과 함께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두 단계의 억제 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단계는요. 핵을 보유하지 않고 비핵 상태에서 제재 전력만으로 어떻게든 북한의 핵 위협을 상쇄할 방법이 없을까. 이게 첫 단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방법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호 취약성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취약점이죠. 일방적 취약성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핵 우산이 일정 부분 상호 취약성을 담보해주는 이런 체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힘으로 상호 취약성을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핵을 가지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래 전력을 통해서 상호 취약성을 찾아나갈 수밖에 없다. 김태우 교수는 또 선제 방어, 방호, 응징의 바람직한 정도를 분석하면서 재래 전력을 이용한 북핵 억제 전략을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개선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선제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방어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방호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응징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분야가 골고루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선제,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를 하려고 하면 징후를 미리 파악해서 먼저 부시는 것이 선제고요. 방어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어 요격하는 것이고, 방호는 미사일이 핵무기가 이 땅에 떨어져서 피해를 발생시킬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피소를 운영하고 비상계획을 운영하는 이런 체제들이 방호체계가 되겠죠. 응징은 북한이 또다시 재발할 수 없도록 또는 추가적인 핵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징벌을 가하는 것이 응징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응징력을 가지지 못한, 북한이 신뢰하는, 우리 국민이 신뢰하는 응징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북한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다. 시급히 보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응징입니다. 김 교수는 또한 북핵 문제가 더욱 엄중해졌을 때 한국이 취해야 할 자세로 조건부, 단계별 핵 무장 전략을 마련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맨 첫 단계는 지금 상황에서 그냥 핵을 추진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좀 더 핵 문제를 더 악화시켰을 때 맨 먼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가 보기에는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부터 먼저 폐기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 가서는 더 심해지면 동맹 차원에서 핵 우산을 훨씬 더 강화하는 조치를 미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에 가면 필요하면 이것이 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이게 이제 잠재력을 함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되면 이스라엘식으로 핵을 만들고 불확실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핵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핵이 없지라고 물으면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 다섯 번째 단계에 가면 미국이 이 동맹 정책을 바꾸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꿔주지 않고 한국이 끝내 핵을 보유한다면 우리는 동맹을 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핵 보유를 해서 스스로 생존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마지막 단계, 다섯째 단계가 될 겁니다. 김태우 교수의 발제 이후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송대성 소장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시 북핵에 대응하는 군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계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차적인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